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미증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1500포인트, 뭐 1550포인트 정도 됐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지를 해야 되는 곳이. 자, 그리고 이게 좀 돌파를 했다고 봐야 되는 곳이 이제 11,000포인트 정도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자, 11,000포인트를 갖다가 앞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었고 이번에도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눌렸어요. 뭐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실적으로 전부 다 이제 움직였다고 해도 사실 무방해요. 그만큼 미국 실적들이 이제 시장의 흐름을 전부 다 돌려놨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상승도 보여줬지만 하락도 보여줬죠. 뭐 이제 메타가 빠지면서 그런 식으로 빠졌었고, 자, 그와 반대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왔거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3%까지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애플이 좀 강했어요 이때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11,000포인트를 살짝 넘겨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다우를 보게 되면 좀 약간 다르긴 한데 다우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저는.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체 잘 가다 보니까 241선 지금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 사실 좀 크게 본다면은, 자, 이러한 하락 추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고점을 계속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번에도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11,000포인트 추가로 움직여주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11,000포인트에서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앞전에 있었던 고점이었던 11,200포인트 정도를 넘어서 주는지, 그러면서 안착까지 해주는지, 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당연히 61선 부근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 따라가긴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전에 있었던 위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자, 자, 앞전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부분들 지금 700포인트에서 71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는지, 자, 이 위에서 마무리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장을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전에 있었던 부분 어느 정도는 좀 넘어줬어요. 작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었던 게 1차적으로 단기 반등이 22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곳이 23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230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지가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곳이고, 또한 이렇게 갭이 있었던 그런 위치다 보니까 2300포인트를 넘어서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에서 여기서 안착까지 가는지 2300 올려가지고, 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사실 그 다음 볼 게 이제 6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지난주였을 거예요. 반등 나오는 그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근데 60선이 좀 많이 내려왔죠.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60선보다는 지금 봐야 되는 위치는 대략적으로 2300 한 70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자, 앞전에 이렇게 고점을 못 넘고 고점을 못 넘고 이러한 박스권이 있었던 이 위치에 고점 부분이죠. 2370 정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타면서 넘어섰었고, 그리고 2370을 지지했었던 그런 위치들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60선에서 2370 정도. 자, 그래서 우선은 2300을 넘는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2370까지 움직여 주는지. 자, 근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는 FOMC예요. FOMC에서 당연히 75bp라는 거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50bp가 나온다? 그러면 매우 좋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보고, 이번까지는 75bp를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파월의 연설이 가장 중요해요. 파월이 조금이라도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 앞전부터 계속 나왔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 그러니까 11월은 75bp 하지만 12월에는 조금 금리 인상폭을 갖다가 줄일 거다. 뭐 50bp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어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그 발언을 못하는 그 한 주였죠. 지난주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 블랙 위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언이 없었지만 그 직전에 매우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던 연준 위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자, 그런 분들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바이든의 지금 중간 선거가 지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바이든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안 좋아서,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이 이번에는 좀 한 발 물러서면서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는 그런 모습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 움직임까지 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근데 뭐 시장은 또 가봐야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뉴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적으로 움직인 게 커요. 뭐 GDP도 나오고 PC도 나왔는데 사실 그거랑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수치들이었었고 GDP만 조금 좀 강하게 반등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이걸로 뭐 그렇게 시장을 돌려놓을 만했다? 그러기에는 어려웠다 봐요. 결국은 기업들 지표가 제일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제 3분기 되면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애플이라는 이런 곳이나 아니면은 몇몇 곳에서 실적이 잘 나왔죠. 잘 나오면서 좀 그래도 방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GDP가 미국 같은 경우에 2.6% 반등이 나왔어요. 결국은 이거는 전부 다 에너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유 수출이 좀 많이 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 근데 이게 단발성일 수도 있다. 뭐 이게 전쟁이 좀 계속 쭉 더 간다면은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미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GDP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유가나 이런 부분 좀 진정이 되고 하다 보면은 좀 다시 좀 깔아앉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잘 지나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GDP 반등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결국 메타였죠. 제가 블로그에다 작성을 해드렸어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거의 봤었죠. 왜? 그 전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실적이 안 좋았던 게 광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메타도 이제 광고랑 비슷하죠. 플랫폼에 광고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메타버스 한다고 돈을 그렇게 불려댔으니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메타의 폭락은 거의 뭐 확실시 돼 있는 상태였었고 넷플릭스가 좀 이상했었죠. 넷플릭스가 잘 나오는 바람에 그게 조금 의외였었는데 지난주였나? 자, 메타는 뭐 당연한 얘기였고 그래서 당연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빠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애플이어서 저는 그 다음에는 좀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어요. 그 부분은 블로그에도 작성을 해드렸다시피 애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상승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요일날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왔죠. 근데 그게 이어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FMC 앞에 있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이번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FMC를 놔두고서 기대감이 아니고 우려감에서 이제 횡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FMC에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조건들이 좀 맞아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바이든 중간 선거 지금 좋지 않아서 좋은 말 해줘야 되는 상황에 지금 여러 국가들, 영국, 일본 이런 자신들의 그 동맹국들이 지금 상태가 영 좋지 않죠.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잡히긴 했지만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많죠. 지금 뭐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번엔 좀 좋은 말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는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아마존 아마존도 있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져서 뭐 마이너스 14%인가 시간외에서 본장 들어와서도 거의 마이너스 14%부터 쭉 끌어올린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한 마이너스 7% 끝났나? 마이너스 10%였나? 그 정도 끝났던 걸로 봤어요, 제가. 자,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미국이 2% 이상 랠리를 했던 거는 결국은 애플이에요. 자, 애플이 전부 다 잡아 끌고 올렸고 그 위에 반도체 쪽들 좀 많이 같이 올라와 준 그런 모습이고 이날 좀 집중 있게 볼 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에서 애플이 끌었다고 보여지지만 11개 그 섹터가 있거든요. 자, 11개 섹터에서 10개 섹터에서 전부 다 상승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상 장이 완전히 돌려놓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기점으로 확실히 돌려놓는 모습이 보여졌고 자, 그 부분에서 국장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갈 거라고 봐요. 국장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거는 반도체 비중이 많이 큰데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죠. 하이닉스는 이제 투자 비중을 줄인다. 삼성은 투자 비중 올리려던 거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가겠다. 결국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줄이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줄이려는 건데 자, 삼성이 이걸 끌어올리면서 혼자서 치킨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의 이익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고,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들 다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좀 국장이 조금 많이 미국 따라서 많이 못 가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은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미증시가 저 정도로 돌아섰다면은 어느 정도 좀 월요일 같은 경우엔 반등이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결국 FOM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뭐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애플, 인텔 호실적이 크게 올랐다. 뭐 이 내용 있었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금요일 날 이 얘기였고.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PC가 나왔거든요. PC는 예상을 조금 상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뭐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다.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거는 아무래도 인플레가 좀 잡혀가는 초기 단계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결국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소비를 덜 하게 되고, 결국은 어느 정도 공급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따라오다 보면은 인플레는 어느 정도 조금씩 잡혀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앞전에서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졌다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올 지표들, 뭐 당장 이번에 나올 거는 10월 거니까 좀 당장 반영되기는 어렵겠죠. 뭐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CPI 얘기가 나오는 김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CPI 같은 경우에는 내년 넘어가면서 되게 숫자는 좋아질 거예요. 자, 이게 작년 대비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 10월이면은 작년 10월 대비인데, 보시면은 이때부터 작년 한 11월, 12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 2월이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매우 높았어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월, 2월 같은 경우에 인플레가 막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꾸역꾸역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지면서 더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얘랑 이제 앞전 거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미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8%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이 전년 대비 8%잖아요. 얘네들이 여기서 플러스 한 3%를 매겨주면은 똑같이 8%를 유지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5%로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다 내년 한 1, 2월, 3월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CPI 부분은 숫자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까지 만약에 금리 인상 이런 기조를 좀 괜찮게만 가져가 준다 라면은, 그 다음에는 CPI 숫자도 좀 뭐 보여지는 거긴 하지만, 근데 보여지는 거지만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졌다고 이제 보고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양호하게만 간다라면은 저는 내년 초부터는 그래도 좀 양호하지 않을까. 뭐 더 무너지지는 않겠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 막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온다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 횡보를 하더라도 무너지는 것보다는 횡보하면서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는 그런 모습들 한번 기대는 해보고는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너무 뒤에 얘기여가지고 당연히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FOMC다. FOMC가 언제냐? 보시면은 1일하고 2일날 이제 FOMC가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2일날 미국 시간으로 2일날 이제 연준에서 끝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죠. 그때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3일날이에요. 3일날 새벽이거든요. 새벽 3시 반 정도. 자, 3일날 새벽 3시 반이니까, 자, 3일날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2일날부터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미증시가 2일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내용들이 당연히 3일날 반영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파월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75bp는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은 당연히 하겠죠. 지금 여기서 100bp 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50bp 할 가능성도 낮고. 자, 그래서 연준의 초점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보셨다시피 여기도 나왔지만 전부 다 이제 기업 발표가 이어졌고, 시장 대세 흐름을 좌우를 했어요. 단기 변동성은 계속 줬어요.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 괜찮게 움직이면서 나름 방어를 해줬고, 자, 테슬라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뭐 좀 그래도 그날 한번 살짝 무너졌었고, 그 다음에 MS하고 알파벳, MS가 이제 그래도 나름 잘 나왔는데 조금 그 내용들이 좀 부진했던 게 있었고, 알파벳도 좀 부진했었죠. 그리고 메타 부진했었죠. 자, 애플 아이폰 쪽은 약간 좀 줄긴 했는데 맥북이 좀 살려주는 바람에 얘네 같은 경우에도 양호했었고, 아마존이 좀 망가졌었고, 인텔 좀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고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다음에는 나올 게 막 시장을 갖다가 뒤흔들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줄 만한 기업들은 아니에요. 뭐 우버, 버크셔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막 시장을 돌려주고 막
하락을 막 시키고 이럴 정도는 규모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봐야 되는 거는 이번 주는 결국 FOMC다. 기업 실적도 당연히 중요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어쨌든 이 기간 안에 나쁜 애들도 있었고 좋은 애들도 있었는데 뭐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연준 파월 일에 이제 초점이 있다. 당연히 우리는 75bp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거는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미 지나갈 건 지나갔네 라고 하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올 이걸 발표한 다음에 한 30분 뒤, 1시간 뒤에 이제 파월 연설이 있죠. 그 뒤에 나올 이제 파월 연설이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 있네요. 회의가 이제 30분 뒤에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새벽 3시 30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해요. 그때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이 뭐라고 할지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올 연말까지 완전히 시장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2월에도 당연히 FOMC는 있어요. 있긴 한데 그러면은 11월에 좀 괜찮게만 말해준다면은 12월 FOMC 전까지는 좀 잘 갈 거예요. 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달에 나오는 CPI 다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지금 이게 이때 파월 이제 FOMC 진행을 하고 이때 8일 날인가가 이게 중간 선거가 있고 요때 8일이랑 거의 겹쳐가지고 이제 CPI가 나오거든요. 근데 CPI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다른 것들은 좀 내려왔을 거라고 봐요. 뭐 주택도 약간 스티키한 애들이 조금 내려올 거는 같기는 한데 걔네들 말고 자 에너지 부분이 사실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WTI를 봤을 때 70불 때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며칠. 근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80불대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90불 근처까지도 지금 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CPI가 오히려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나머지 부분이 이걸 갖다 커버를 해가지고 예상치인 8.1%가 나와준다면은 참 다행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나오고 한 똑같이 지난달이랑 동일하게 한 8.2%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반응이 어떨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만 좀 우려스럽지 솔직히 FOMC에서 파월 연설 되게 전 좋다고 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도 얘기를 좀 잘 해준 다음에 좀 시장 움직임 주고 그 다음에 CPI에서 살짝 눌림 주고 어느 정도 눌림 줬으면은 다음 12월 달엔 그래도 좀 0.5%로 이렇게 좁혀진다 라는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연말에 산타랠리 신호탄까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1, 2월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PI 수치는 전년 대비로 따지기 때문에 매우 양호해지는 그런 수치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관심은 이제 12월이 아니죠. 어차피 이미 75bp 아니까 12월 금리가 75냐 50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월 연설에서 캐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 자, 그러면은 왜 12월 달이 아니 파월이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냐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바이든 중간 선거가 이게 8일일 거예요. 8일 맞죠? 네. 이제 8일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중간 선거가 이제 열흘 정도 남았어요. 근데 민주 상하원 이쪽은 이제 상원이 있고 이제 하원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을 모두 내주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레임덕이 아니고 어쩌면은 바이든 탄핵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뭐 탄핵이 쉬운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자 근데 상하원을 다 먹게 되면은 공화당이 좀 내용이 달라지겠죠. 근데 계속 내용 나오는 게 경제 책임론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갈 때를 보면은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에 시장이 올라갈 때 좀 지지율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하락폭이 컸을 때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똑같죠.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워낙에 시장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막 보시면서 결국은 이제 정부한테 이제 탓을 이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결국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내 배당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회사들이 좀 이렇게 돈도 좀 풀어가지고 회사들이 좀 잘 나가가지고 배당도 많이 주고 내 주가도 좀 오르고 해야지 좀 좋은데 이런 거 다 망가뜨리고서 무슨 금리 인상만 계속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싫겠죠. 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표를 갖다 끌어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FOMC 이후에 5일 정도 시간 있다가
FOMC가 2일이죠. 그리고 바이든 중간선거 8일이죠. 요 기간 안에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은 당연히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백악관에서도 그런 지시를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분명히 어필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뭐 거의 초접전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자.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는 무난한 승리를 예측한다고 해요. 하원 정도는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리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하원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원 전체석이 이제 435석이고 상원 같은 경우에 뭐 이제 35석 이거를 놓고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경제 책임론이고, 그리고 상황을 모두 다 패배할 경우에는 바이든 탄핵까지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힘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계속 커트를 당하고, 뭐 진행하려고 해도 또 커트 당하고,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바이든도 알고 다 알죠. 그러면은 왜 제롬 파월이 그걸 해야 되냐? 자, 제롬 파월을 갖다가 2021년도였어요. 그때 유임을 갖다가 시켜준 게 바이든이에요. 이걸 남겨주고서 계속 이제 진행하고 여기 이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 이제 바이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2026년까지 연준 의장을 갖다 맞게 만들어준 게 바이든인데, 그러면은 바이든 상황이 최악으로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분도 뭐 이런 정치적인 성향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가고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정치 세력들도 다 얘기를 하죠. 금리 인상 더는 안 된다, 좀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점도표도 안 좋았죠. 이번에는 좀 좋은 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상승 쪽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게 틀리면은 당연히 하락가겠죠. 반대로 이제 매파적으로 나오면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은, 자 그리고 미국 정권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피로감이 좀 있다. 언제까지 이거 무기를 갖다 계속 대줄 거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자,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나왔을 뿐이지 어쩌면은 중간 선거 이후에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중간 선거를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니까. 자, 그래서 바이든의 휴전을 갖다 협상하는 요구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으로 막 넘어가려는 그 표들을 갖다 끌어올리는 모습들이에요. 다 보면은. 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이게 협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 자, 근데 러시아는 지금 후퇴를 한 상태죠. 어느 정도 후퇴를 한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전술핵 이런 거 막 배치를 한다 하면서 이제 압박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지금 압박을 주면서 근데 밀리고 있죠, 결국은.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G20이에요. 자, 다음 달에 있을 G20인데, 이 정상회의에서 바이든하고 푸틴이 정말 만날까 안 만날까? 지금은 바이든은 안 만난다고 해요. 왜냐? 이거 전쟁을 갖다가 시작한 이 전범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만나냐? 대화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중간 선거가 지난 8일이 지난다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좀 봐요. 자, 8일이 지났을 때는 이미 선거 다 끝났잖아요. 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가 없어요. 자, 그때부터는 뭐 러시아 이제 전쟁 끝내야 되니까 러시아 이제 얘기 좀 하고 좀 풀어나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러시아는 어떤 입장이냐?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화를 원한다면은 나는 할 수 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이런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이겠죠. 미국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은 나는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그럴 가능성 없다, 대화 안 한다고 해서 약간 좀 자리가 애매해졌는데, 자 푸틴 같은 경우에는 G20에 내가 갈 수도 있다, 아직은 뭐 생각 중이다, 약간 눈치 보는 척 하는데, 약간 이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결국은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푸틴은 가서 중국을 만나겠죠. 당연히 중국도 만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푸틴이 바이든을 만나냐, 그러면서 좀 얘기가 좀 이루어지느냐. 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조금씩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앞서 말했듯이
상하원을 만약에 다 뺏기거나 아니면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지게 되면은 푸틴의 공격이 더 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또 러시아의 방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러시아는 그래서 뭐 계속 전쟁 중이니까 이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쟁이 끝나려면 우선 G20에서 뭔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20에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얘기 저는 지난주에도 했었죠.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됐는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자, 하룻밤 동안에 53조 원을 갖다가 때려 부으면서 엔화를 방어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엔화가 무너지니까 달러를 갖다가 쏟아내면서 그 달러가 어디서 났겠어요? 분명히 뭐 국채를 팔았겠죠. 미국 장기 국채를 팔면서 그 달러를 가지고서 엔화 방어에 썼을 거라고 전 보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자, 53조를 퍼부었는데 엔화 하락을 막지 못했다. 자, 이거를 막아야 돼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엔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가 경단이에요. 지금 뭐 조단위가 아니고 경단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1%만 올려도 나라가 지금 거의 휘청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이 거의 GDP의 한 뭐 몇십 퍼센트를 갖다가 전부 다 이자 내는 대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어서 이걸 갖다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직도 돈을 풀고 있고 금리는 올리지 않는 경우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정부에서 계속 풀면서 계속 하니까. 근데 결국은 경쟁력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여서 이걸 언제까지 돈으로 막겠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완화되려면 딱 한 가지예요, 결국은. 자, 미국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아니죠. 미국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고점이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좀 유지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시키겠죠. 금리 인하를 시키겠죠. 일본은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막으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돈을 퍼부으면서 이걸 막고 있는 거고. 자, 이 시점이 빨리 와야 되는데,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일본이 미국의 장기 채권을 그렇게 던지기 시작하니까 미국 채권도 지금 막 요동을 치거든요.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아요. 자, 그거는 당연히 연준도 알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동맹국에서 이걸 가장 미국 장기 채권, 미국 채권 국채를 갖다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얘네가 진짜 자신들 살기 위해서 이거 다 때려 붓기 시작하면 미국도 약간 좋진 않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파월 내용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모로 다 모든 상황들이 여기서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더 금리를 더 올리겠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일본이나 영국 전부 다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 그러면 미국도 그걸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국채 부분에서. 자, 어쨌든 이렇게 퍼부으면서 요거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동맹국들이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일본도 진짜 더 이상은 못 버텼는지 지금 저금리를 계속 고집하는데 31년 만에 최고 물가를 찍었어요. 뭐 최고 물가라고 해도 금리 자체를 별로 안 올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최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 3.4%. 자, 근데 이 나라에서는 3.4%가 엄청나요. 왜? 임금 상승이 없는 나라예요. 임금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깝고 뭐 이자 이런 것도 다 0에 가깝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물가가 3.4% 올랐다? 내 임금은 그냥 계속 0인데. 자, 그래서 지금 좀 좋지는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걸 잡기 위해서는 또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그럼 또 인플레가 또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걸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금리를 올리면 나라가 또 힘들고, 지금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까지만 버텨줘라 이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얼만큼 잘 버텼나 보게 되면은 엔화 같은 경우에 진짜 150까지 올라갔어요. 150엔까지. 150엔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게 터지니까 이때였어요. 이날 굉장히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한번 내렸죠. 그러고 다시 올라오니까 다시 쏟아 부으면서 돈을 다 때려 박아요. 그냥 달러를 다 때려 박아서 또 내렸죠. 다시 조금 올라왔는데 결국은 또 조금 올라오면 다 때려 박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를 어떻게든 시키면서 이거 빨리 끝나라 하고 기다리는 지금 일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위태위태해요.
이번에 8월 발언이 만약에 강하게 나온다 매파적으로 뭐 당연히 우리 주식 시장도 안 좋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발로 해가지고 뭔가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월 발언이나 12월 달 미국의 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금리 인상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이제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이제 리스크나 뭐 이제 뇌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영국 새 총리 순핵이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거 전부 다 되돌렸어요. 다 되돌렸고, 다 되돌렸는데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앞전에 트러스 총리가 이제 해먹은 게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40일, 40 며칠인가 이 정도 했었는데, 뭐 한 200조, 300조를 갖다 날려먹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책을 좀 잘못 돌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래서 망가진 경제 뭐 재건할까 이러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돼요. 웬만큼 수습은 한 거는 같아요. 근데 수습은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돈을 풀고 이랬을 때 영국의 물가 상승률 10.1%예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웬만한 증세를 시켜가지고 세금을 더 걷으면서 지금 시장을 갖다가 경직시키고 막 이렇게 인플레를 막아야 되는 상황에 돈을 푼다고 했으니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10월 달 거 나와 봐야 영국 같은 경우에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가 상승률은. 그래서 10월도 영국은 좋지 않다. 그걸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좀 중요한데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제일 매번 문제였죠. 국채. 어쨌든 트러스 총리가 이제 뭐 감세안 내놓고 이랬을 때 한 번씩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트러스가 이제 사퇴를 하게 되니까 매우 안정적으로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정적으로 됐다. 하지만 아직도 높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거는. 자,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이제 순핵 총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정책을 내놓고 좀 방향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좀 다시 안정적인 위치까지 좀 내려올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파운드 가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유로 같은 경우에도 1달러까지 올라왔던 걸로 봤어요, 제가. 볼까요, 그냥 유로 달러. 이게 1달러까지도 올라온 것 같던 다시 조금 내려왔네요. 1불까지도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하방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 다시 1불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당연히 낮아졌겠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낮아졌을 거예요. 자, 저거 좀 돌아가는 동안에 그 다음 거 얘기할게요. 자, 이제 웬만한 데는 다 얘기를 했고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당연히 이제 3년 이미 진행이 됐고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우크라이나도 있는데 거기에 중국까지 안고 가기에는 힘들었는지 어느 정도 좀 좋은 말을 했어요. 중국과 경쟁은 하더라도 분쟁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쁘게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대화의 길을 좀 이렇게 열어뒀다. 자, 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G20이에요. G20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G20에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 조금씩 표명을 했어요. 그런 만큼 걷다 대고서 시진핑이 아니야라고 하고 막 뭔가를 막 보여주긴 좀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G20까지는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G20에서 미중 간에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야 될 길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5년 안에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당연히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저는 절대 이게 뭐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이제 시작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미중 갈등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끝나면은 그 다음에 미중 갈등 그리고 대만 이런 쪽으로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많이 빠졌죠. 뭐 파운드 올라오고 그러고 유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막 113 이렇게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자, 그래도 110 단위까지 이렇게 내려왔고 앞에 있었던 이런 위치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더 빠져준다면은 한국 환율도 좀 괜찮아질 거예요. 한국 환율도 지금 이제 114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정도에서는 이제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1140원 초반대인데 이제 좀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저 정도 이제
달러 인덱스 내려왔으면은,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내려준다면은 1,400원, 1,140이래. 1,420원네. 자, 1,400원 이하로 내려준다면은 그래도 좀 시장 분위기도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파월 연설까지 좋다?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움직여주고, CPI에서 한 대 또 맞고, 그 다음에 좀 횡보하다가, 자, 12월 달에 만약에 진짜로 50bp 하면은 환호하면서 또 한번 랠리 한번 타고, 자, 그리고 내년 1, 2월에 뭐 잡히냐 안 잡히냐 이런 걸 보겠죠. 인플레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미중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G20이에요. 결국은 G20에서 이제 정상회의 누구랑 하느냐.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랑 할 거냐. 중국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하냐. 한국 하면서 무슨 어떤 뭔가 뭘 줄 거냐. 이번에 뭐 원전도 이거 안 해줬잖아요. 원전도 이거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이거 가져가는 바람에 지금 좋지 않은데, 자, 이런 식으로 뭐 다 가져가기만 했으니까 뭔가 좀 내놔라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뭐 배터리도 가져가고 반도체도 가져가고 바이오도 거기다 지으라고 하고 거기다가 원전까지 뭐 같이 뭐 다 협력한다고 해놓고서 원전도 가져가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한 딜을 좀 끌어낼지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20까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려되는 건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 CPI만 좀 우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8.2까지는 그렇게 최악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파월이 좋은 말을 해주고서 8.2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 0.1 차이니까 조금 그래도 한 대 맞겠죠. 뭐 마이너스 한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 8.1이 나온다? 예상치가 8.1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은 양호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은. 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뭐 굳이 실적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파월 연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영상 찍으면 되니까, 자, 이 파월 연설 전에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여기서 뭔가 하나 좋은 말 한번 해주면은 괜찮게 한번 흘러가는 한 주가 될 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 주는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지만 CPI가 나오는 한 주죠. CPI가 그때 나올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안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를 자, 보자. 이게 언제 나오지? 이게 안 나오네. 네이버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물가 상승률 날짜가 나올 텐데 9월 13일, 10월 13일 그 다음 게 안 나오네요. 이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 다음 주에요.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었던 그 주거든요. CPI가. 자, 2주인데 2주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체로 거의 한 이맘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제 기억에 한 10일? 어쨌든 2주에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주라면은 당연히 한 주 더 랠리 한번 보여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CPI까지만 좀 괜찮게 좀 가지 않을까 우선은 생각을 하고, CPI에서 한번 무너지면서 한번 눌림 주는 그런 자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